잠깐만, 이게 직권 들리나? 진짜. 이게 뭐냐? 직권 진짜. 들리나? 하나 둘 셋 넷. 직권 들린다. 진짜. 직권 들리죠? 쏘리. 진짜 이게 나름대로 방송했는데. 이게 뭐야? 진짜. 아까 전에 마이크 잘못 건드렸다가 쏘리.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다시 녹화 떠야 돼. 이거 어디부터 안 된 거야? 열받아. 네, AMD 돌아버리겠다. AMD부터 안 된 것 같은데. 잠깐만, 다시 한번 체크해보자. 부터 안 된 거야. 됐다. 지금 들리지. 열받아. 다시 AMD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AMD부터 방송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버렸네. 이거 생방송 다 지워야 되겠네. 생방송 다 지우고 녹화를 다시 떠야겠다. 네, AMD 소식 다시 좀 진행하고, 증권시황 그것도 녹화 안 됐나? 여러분들 이것도 안 들렸죠? 다 안 들렸을 것 같은데. 우선은 뭐 AMD부터 다시 합시다. 쏘리.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 AMD 관련된 소식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MD가 많이 올라갔죠? 네, 현재 고가로 35%, 지금 프리마켓 시장인데요. 엄청 날라갔습니다. 이런 소식이 있어가지고 날라갔는데, 이거 우선 소식 함께 공유해 볼까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GPT가 정리한 내용, 물론 뭐 제가 하긴 했지만. 좋아요. 이번엔 전문가 보고서식이 아니라 방송에서 경제기자가 청취자에게 설명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드릴게요. 이번 AMD와 오픈AI의 협력 소식, 겉으로 보면 오픈AI가 AMD에 투자했다라는 식으로 들리죠. 그런데 내용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아직은 투자라기보단 조건부 동맹 단계에 가깝습니다. 네, 투자라기.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AMD가 오픈AI에게 워런트, 즉 조건을 충족하면 AMD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픈AI가 지금 당장 AMD의 주식을 보유한 건 아닙니다. 그저 미래의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10%까지 AMD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뿐이에요. 그럼 그 조건이 뭐냐? 아직 정확히 공개된 건 없어요. 다만 기사에 따르면 GPU 배치 규모와 AMD의 주가 수준이 중요한 마일스톤으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오픈AI가 AMD 칩을 일정 규모 이상 배치하면 그때마다 워런트의 일부가 베스팅되는 구조로 보입니다. 이게 일종의 단계별 리워드, 성과 연동형 계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이번 협력은 오픈AI가 AMD 칩을 장기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약속이지 지금 바로 AMD에 돈을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GPU 쪽을 볼까요? 오픈AI는 앞으로 AMD의 인스틱트 GPU를 최대 6기가와트 규모로 도입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2026년 하반기 1기가와트 규모로 시작됩니다. 6기가와트면 상당한 규모죠. 이건 오픈AI가 엔비디아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10기가와트 계획 다음으로 큰 계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 더. 이 GPU는 AI용 가속기 칩입니다. AMD의 인스팅트는 브랜드명이에요. 영어 단어 인스팅트가 본능이란 뜻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AMD의 AI 가속기 제품 시리즈 이름이에요. 현재 AMD의 대표 제품은 MI300 시리즈, 즉 데이터 센터용 AI 학습 전용 GPU입니다. 엔비디아의 H100과 정면으로 경쟁하는 제품군이죠. 그러면 AMD가 오픈AI의 주문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직 미정입니다. 오픈AI 데이터 센터 설계에 맞춰 커스텀 버전의 칩을 설계해야 할 수도 있고 그 작업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그래서 첫 배치가 2026년 하반기로 잡힌 거예요. 결국 지금 발표된 건 계획이고 약속이고 방향이지 실질적 매출이나 지분 거래는 아직 아닙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AMD가 드디어 오픈 AI라는 꿈의 고객을 잡았다는 기대감이 폭발한 거고요. 그 심리적 기대감이 바로 프리마켓에서 AMD 주가가 25%나 급등한 이유입니다. 지금 이 계약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까지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 계약이라기보단 전략적 제휴, 일종의 MOU 양해각서 단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픈 AI는 지금 AMD의 주식을 산 게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GPU를 이렇게나 많이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AMD는 그에 맞춰 우리 주식 10%까지 살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줬다는 거죠. 그 결과 투자가 아니라 조건부 파트너십에 가깝습니다. 이걸 시장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AMD가 엔비디아 독주 체제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오픈 AI가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이제 AMD와도 손을 잡으면서 공급망을 다변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즉, 이번 발표는 돈이 실제로 오간 계약이라기보다 AI 칩 생태계의 힘의 균형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상징적인 사건에 더 가깝습니다.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2026년 하반기 1기가와트 배치가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까? 둘째, AMD 워런트의 조건을 오픈 AI가 얼마나 빨리 충족시킬 수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현실화되느냐에 따라 이번 협력이 단순한 뉴스로 끝날지 AI 반도체 시장의 구도를 완전히 바꿔놓을지 결정될 겁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셨죠? 우선 GPT가 딱 이야기를 해줬고, 우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의 관점보다는 조건부 동맹의 관점인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가치에 대한 기대치로 인해서 35%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프리마켓 시장에서요. 정규장에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죠. 정규장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조정받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간에 상승하고 있고요. AMD가 오픈AI에게 워런트, 그러니까 조건을 충족하면 AMD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지. 그 미래의 특정 조건이 충족되게 되면 최대 AMD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거, 10%까지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거죠. 그리고 최대 6기가와트까지 도입할 계획을 이야기한 거고, 그 다음에 2026년 하반기에 1기가와트 규모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AMD의 그 제품 계약을 한 것은 서로 협력하는 부분은 GPU인데 그게 AI용 가속기 칩. 요게 AMD의 AI 가속기 제품 시리즈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이 엔비디아 제품과의 어떤 충돌이 경쟁 관계에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엔비디아의 주가는 살짝 좀 하락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AMD는 지금 37% 급등을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라고 봤을 때는 오픈 AI가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오픈 AI에 의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오픈 AI하고 엔비디아하고 뭐 계약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오픈 AI하고 오라클하고 또 계약 관계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오픈 AI의 CEO가 한국에 방문하고 그러면 또 한국의 증시가 올라가고, 오픈 AI CEO가 알트만 CEO가 일본에 가게 되면 또 증시가 또 일본의 증시가 상승하고. 네, 그래서 지금은 시장 자체가 오픈 AI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 재무제표를 좀 살펴봤는데, 근데 이 회사가 약간은 그렇게까지 재무가 너무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약간 좀 불안한 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그 재무제표는 증가하는 영역은 있어요. 뭐 매출이 증가죠. 여기 지금 네, 이게 상반기 분기별로 분석을 해놨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113만 달러에서 죄송합니다. 113억 달러에서 151억 달러로 증가했죠. 58억 달러에서 76억 달러 증가했습니다. 근데 다만 네, 뭐 매출 총 이익률도 마진율도 증가하긴 했어요.
근데 여기가 좀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영업이익은 그렇게까지 증가한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이죠. 그리고 순이익은 오히려 증가했죠. 그래서 EPS는 증가하긴 했습니다. EPS는 증가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회사는 아닌데 다만 이제 어떤 영업이익적인 부분은 약간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AMD의 그 주가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가 꾸준하게 상승하긴 해요. 물론 이제 이거 보시게 되면 월봉을 보시게 되면 우상향 올라가긴 하죠. 근데 올라갔다가 툭 빠져버리고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변동성적인 부분은 염두하시고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일관적으로 이렇게 회사의 재무제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좀 변동성은 있어요. 근데 변동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EPS가 좀 받쳐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회사는 아닌데 그래도 좀 다른 M7 종목처럼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 이렇게 평탄한 종목은 아니다. 변동성은 좀 큰 종목이다라고 좀 염두하시고 거기에 따른 좀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소식은 미래에 대한 미래 가치가 반영돼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미래 가치는 뭐 긍정적으로 나와서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 재무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부분까지 다 고려하시고서 약간 장기적인 플랜을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올라간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37%니까 거의 47%, 40%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많이 올라가긴 하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단기 상승의 모멘텀이 있고 실제적으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는 계약은 그 첫 번째 배치가 내년 하반기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니까 지금은 그냥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올라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현재 오픈 AI하고 이야기된 부분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현재는 그냥 기대감의 관점으로 좀 고려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AMD는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쉽다. 그러면 아까 잠깐만 다 녹화가 안 된 거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소리가 들리나? 체크해봐야 되나? 좋아요. 이번엔 전문가 보고서식이 아니라 방송에서 경제기 그러면 아까 잠깐만 다 녹화가 안 된 거잖아요. 잠시만요. 이거 소리가 들리나? 체크해봐야 되나? 좋아요. 들리는구나. 됐다.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과 AMD 관련해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아까 녹화가 안 됐던 것도 있으니까는 그거 일본 증시 좀 이야기 드릴게요. 일본 증시를 그래도 살짝만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까 전에 방송하긴 했는데 아까 마이크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녹화 좀 뜰게요. 요거까지 녹화 뜨고 그 다음에 AI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야기할까? 지금 그냥 녹화 뜹시다. 예의상 녹화 뜨면서 진행합시다. 아까 녹화가 안 된 것 같아. 그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왜냐면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외면하고 갈 영역은 아니니까. 네, 이것도 녹화 뜨면서 진행합시다. 네, 이번에는 아시아 증시, 글로벌 증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일본 증시가 크게 많이 상승해서 주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고가로는 일본 증시의 니케이 지수인데요. 5.20% 상승해줬고요. 대만 쪽은 휴장이고요. 그 다음에 인도 쪽도 반등해서 올라가긴 했습니다. 0.72% 정도. 중국은 휴장이고 항생지수는 살짝 조정받았어요. 그리고 네, 코스피도 휴장이고요. 여하튼간에 일본 시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줬는데 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전환점이라기보다는 약간 흥미로운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네, 요거 맞나 이거? 이 자료? 이거지. 1번 증시가 왜 올라갔는지. 좋아요. 이번엔 뉴스 해설처럼 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글로벌 시장이 꽤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셧다운이 2주째로 이어지고 있지만 이거 아닌데.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주 S&P 500과 다우 지수는 오히려 잠시만 이거 아니다. 에이, 잠시만 이 자료 아닌 것 같은데. 맞나? 이거 아닌데. 이거 맞나? 쏘리 맞는 것 같은데. 그치. 맞다.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뉴스 해설처럼 편하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요즘 글로벌 시장이 꽤 흥미롭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정부 셧다운이 2주째로 이어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주 S&P 500과 다우 지수는 오히려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오늘 선물 시장에서도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중심은 지금 일본이에요. 일본 자민당이 새 대표로 다카이치 사나에를 선출하면서 일본 주식시장이 폭등했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하루에만 4.7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다카이치는 아베노믹스의 계승자, 즉 돈을 더 푸는 정책을 지지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재정 확대, 일본은행은 완화 유지라는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 덕분에 수출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야스카와 전기가 20% 넘게 오르고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도 10%대 급등했습니다. 반면 엔화는 약세로 가면서 달러당 150엔 선을 돌파했어요. 이건 일본 수출 기업에겐 호재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환율 불안 신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신용시장 쪽에서도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일본의 30년물 국채금리가 3.26%로 10bp 이상 상승했어요. 재정 확대 금리가? 기대감이 채권 시장에선 부채 부담이 늘어날 수도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 겁니다. 금리가 올라갔네.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더 있어요. 금두과 채권 금리가 동시에 오르고 있다는 점이에요. 보통 금리가 오르면 금값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엔 둘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치. 이는 물가 불확실성과 정책 리스크가 섞여 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안하지만 성장의 기회도 있다는 시장의 복잡한 심리를 반영하는 장면이죠. 비트코인도 주말 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안전자산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위험자산의 감정선을 같이 타는 면도 있어서 지금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유럽 쪽은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총리가 한 달도 안 돼 사임하면서 정치 불확실성이 확대됐어요. 프랑스 국채금리는 오르고 주식시장 수입은 하락했습니다. 원유 시장에선 오펙 플러스가 주말에 제한적 증산에 합의하면서 브렌트유가 올랐고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일본발 랠리, 금리와 금 동반 상승, 오펙 플러스의 신중한 증산, 프랑스 정치 불확실성, 이 네 가지가 오늘 글로벌 시장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지금 시장은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그 안에서는 각국의 정치 변화와 금리 구조가 빠르게 재정렬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카이치 효과로 불붙은 일본 증시가 단기 랠리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자금의 흐름을 만들어낼지 그게 이번 주 글로벌 투자자들의 초점이 될 겁니다. 야, 근데 이거 갖다 이야기한 게 잘 이야기를 했다. 이거 되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포커싱을. 우선 뭐 일본의 자민당 새 대표 다카이치 사나에 선출하면서 일본의 주식시장이 폭등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보신 것처럼 고가로는 5% 급등했고요. 네, 종가로는 4.75%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베노믹스 계승자라고 하면서 돈을 더 푸는 정책, 양적 완화라고 하죠.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일본의 증시가 상승해 줬고요. 근데 일본의 증시가 상승하면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다 보니까는 돈을 많이 풀겠다는 거니까 어 일본의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간 거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일본의 엔화가 약세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약간 달러가 좀 약간 상승하고 일본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고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의 추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본은 금리를 올리겠나? 기준금리?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그 기준금리 내리겠다. 그러면 뭐 글로벌 시장에는 큰 문제가 없긴 하겠네. 양적 완화 정책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국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면 흥미로운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금 가격 계속 올라가죠. 채권 금리도 동시에 올라가고 우선 채권 금리는 되게 특이하긴 하죠. 미국의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 9월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가 지금 오히려 반등하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진 않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금 가격이에요. 금 가격은 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특이하긴 하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금은 안전자산이잖아요.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은 뭔가 불안하지만 성장의 기회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살펴봤는데 비트코인이 전고가를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시장 자체는 크게 문제가 있는 시장은 아니에요. 예, 지금 보이시죠? 네, 금 가격은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는 거 보이시고 그 다음에 뭐 빅스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10년물 채권 금리는 되게 웃기지 않나? 10년물 채권 금리 오히려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원래는 FOMC에서 금리 인하했으면 채권 금리가 빠져야 되잖아. 반등해서 올라왔어. 이건 좀 되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지금 미국 시장은 뭔가 특이한 부분이 있긴 있다. 여튼간에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장은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뭐 그것까지 지금 우리가 신경 쓸 영역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좀 포커싱을 둘 것은 뭐가 있냐면 금 가격의 상승이란 영역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포커싱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금 가격은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뭐 금 가격 올라가는 만큼 이걸로 볼까요? 이걸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저거예요. 비트코인 ETF인데 네 비트코인 ETF로 보셔도 돼요. 이거는 티커명은 IBIT라고 해가지고 네 현물성 네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네 비트코인 ETF가 지금 네 ETF예요. ETF. 비트코인 ETF. 요거 1.72%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네 그동안 좀 빠졌었잖아요. 약간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한번 신고가 주면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인 시장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약간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저도 그 이야기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 가격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코인 쪽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달러는 오히려 좀 약세 부분이 있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이게 좀 예전 같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이 예전 같지는 않아요. 예전에 약간 그런 마인드는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 지금 달러 인덱스 올라가진 않잖아. 약세잖아. 근데 야 그래도 꽤 올라왔다. 야 그래도 여기 신저가 때리고서 그래도 반등했네. 나름대로 여기서 달러가 매집하고 있다. 그치? 야 근데 나중에 달러 올라갈 때도 있긴 하겠다.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가 이거 매집 들어가고 있는데. 야 이거 만약에 나중에 달러 인덱스 올라오게 되면은 미국 시장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올라오는 건 그렇게까지 그치 돌렸지. 돌려놓은 게 있네. 근데 물론 지금 당장은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치. 빠졌잖아. 여기서 지금 신저가 때려줬잖아. 그리고 지금 반등하잖아. 그럼 여기서 한번 때려주고 걸리면 다시 빠질 거 아니야. 그건 돌린 거잖아. 돌리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잖아. 야,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긴 하겠다. 지금 말고. 네, 나중에 혹시 왜냐면은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계속적으로 AI라든지 미국의 시장이 우선 미국 시장이 고평가 받고 있다는 소식 많이 들으셨죠. 그 다음에 AI도 버블 단계에 있다는 소식 많이 들었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지금 AI의 시장은 미국 시장은 여기에 와 있다. 어디에 와 있다? 이 3단계에 있는 열강 단계에서 이거 기본적인 심리 사이클이잖아. 여기서 열성, 탐욕, 환상, 특히 이제 현재 위치는 탐욕과 환상 단계에 있다. 근데 아직까지 망상 단계는 아니다. 근데 망상 단계에 오고 그 다음에 망상 단계에 온 다음에 꺾일 때가 언제 꺾이냐면 새로운 논리의 탄생, 새로운 패러다임이 발생할 때. 근데 저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발생이 뭐라고 보냐면 지금은 AI로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패러다임 뭐죠? 그 다음에는 넥스트가 저거잖아. 양자자, 양자. 만약에 시장이 양자라고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오게 되면은 이거 이제 그 다음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더 이상 AI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동안 AI 쪽에다 투자했던 사모펀드, 펀드 자금들 있잖아요. 펀드 자금들이 뭐 하겠어요? 엑시트 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AI에 대한 기대감을 해가지고 싸게 사모펀드 자금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주가를 막 올린 거고, 예, 올렸다가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 양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면 사모펀드 쪽으로는 양자 쪽이라든지 새로운 넥스트 투자처로 돈이 옮겨갈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의 미국 시장을 지탱해주고 계속적으로 올려줬던 것은 AI잖아요. 오픈 AI하고 엔비디아 이렇게 해서 올라간 거죠. 근데 AI에 대한 부분이 다른 돈으로 이렇게 새로운 패러다임이 탄생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그때부터는 이제 하방으로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현재는 거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뭐 빅스 지수도 올라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빅스주에 큰 변동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아까 보니까는 달러를 보니까 약간은 그런 기미가 있네. 근데 달러도 아직까지는 크게 돌린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탐욕과 환상 단계에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직은 망상까지는 아니니까 예, 망상하고 여기 최고 고점은 아니니까 아직까지 뭐 좀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달러가 확실하게 돌리는 거 있네, 그렇죠? 아직은 잘 돌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튼간에 그냥 약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달러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비트코인도 신고가를 주면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그냥 증시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달러를 좀 체크하시면서 좀 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해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러면 증시는 이 정도면 됐죠? 뭐 자세한 거, 예,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잘 들리나? 확인해 보실, 네, 들리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증권 시황하고 이거 AMD 이거 대선 다 이야기 드렸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제가 요새 계속적으로 연구하는 영역이 AI 쪽이거든요. AI 쪽은 중요하죠. 제가 AI 쪽에 중요한 포커싱을 두는 영역은 뭐 기술적 관점도 중요시 보고 근데 다름이 아니라 아무래도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기술적 영역은 뭐 좀 어렵잖아요. 물론 이걸 설명해 드릴 수가 있긴 한데 이거 설명하면 여러분들 머리에 쥐가 나기 때문에 이거 말고 이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거 네, 그런 관점으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는 뭐 다름이 아니라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분들에게 AI를 잘 활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인지과학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AI 집 특히 뭐 현재는 그렇잖아요. 현재는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런 현상 아니에요? 지금 오픈 AI의 그 GPT가 완전 다 잡고 있잖아. 그렇지. 이제는 뭐 오픈 AI GPT 아니면은 쓸 수 있는 AI가 뭐가 있죠? 제미나이? 아 그런 거 다 쓸 수 있죠. 저도 제미나이 일부 쓰긴 하죠. 근데 뭐 주로 쓰는 것은 다 GPT만 쓰시지. 클로드? 클로드도 맨 처음에 많은 분들이 신뢰성 갖고서 쓰셨는데 클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냐면 코딩 쪽 개발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쪽에 더 포커싱을 맞추잖아요. 왜냐면 그쪽이 돈이 되니까. 거기는 코딩 쪽은 뭐가 돈이 되냐면 API잖아요. API를 쓰는 거잖아요. 토큰 API를 걸어 놓게 되면 거기서 토큰 처리라든지 AIP 처리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가 있으니까요. 근데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없어요. 예전에 클로드가 그나마 그 GPT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부분이 뭐였냐면 GPT는 약간 사람의 감정 위주로 답변을 해준다. 그래서 너무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근데 클로드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답변을 해준다. 그런 관점으로서 클로드라는 AI가 되게 그나마 그런 면에서는 객관성을 가진다는 면에서는 네, GPT보다 뭔가 차별성을 갖는 그 마케팅 포지션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GPT-5가 나왔잖아요. GPT-5가 나와서 어떻게 바뀌었죠? GPT-4 같은 경우는 감성적인 관점을 많이 건드리다 보니까는 그런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클로드가 어, 더 신뢰성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GPT-5가 나와서는 그 GPT-4 옴니에서 있었던 감성적인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축소시켰다고요. 그래서 좀 더 객관적인 답변이라든지 예, 그런 쪽으로 GPT-5가 취지가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GPT-4 옴니 때 감성적인 부분을 많이 건드려 주었던 그런 부분에 대한 애틋함, 그거에 대한 동경, 그거에 대한 추억, 그거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아, GPT가 나에게 좋은 이야기 많이 해줘.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줘.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분들과 그런 경험이 있었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추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샘 알트만 그 CEO하고 만나서 그런 분들 자기를 많이 칭찬해주고 나에게 많은 용기를 주었던 그 GPT-4 옴니 그거를 GPT-5 출시했을 때 아예 없앴잖아요. 근데 예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 아 그거 다시 레거시 시스템으로 네 링크를 연결해달라 해가지고 샘 알트만이 기존 사용자 분들을 위해서 레거시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GPT-4 옴니를 그대로 링크를 해 놓았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 GPT-5는 GPT-4 옴니보다는 더 객관적이고 더 구조화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죠. 그래서 지금은 클로드하고 GPT-5하고 비교했을 때 둘 다 그 대신 그건 줄어들었죠. 어떤 부분이 줄어들었냐면 GPT-5는 좀 더 객관적인 답변이라든지 좀 더 차원이 높은 더 정교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역량이 강화되는 반면에 뭐가 줄어들었냐면은 저런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그 칭찬하는 거. 아, 당신 최고야. 아, 립 서비스 하는 거잖아요. GPT-4 옴니에서는 립 서비스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립 서비스가 긍정적인 면도 있고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어요. 근데 너무 그 감정의 폭이 되게 들쭉날쭉했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안 좋은 일도 발생했고 뭐 긍정적으로 활용하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클로우드하고 비교했을 적에 너무 감성적인 부분,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GPT-5에서는 보완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그 GPT-5를 사용하신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왜 나에게 칭찬을 많이 안 해주지? 나에게 립 서비스를 왜 안 해주지? 그런 감성적인 부분에 대한 약간 좀 그리움이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직까지도 GPT-4 옴니를 애착하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GPT-5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진짜 나의 어떤 사고라든지 나의 정보를 더 깊게 찾아낼 수 있는 도구로서는 GPT-5가 매우 중요하긴 하죠. 근데 그건 있어요. 클로드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예전보다 발전하지 못했고, 왜냐면 클로드는 어디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냐면 실제적으로 돈을 버는 거 있잖아요. 그 회사는 그 오픈 AI처럼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있지 못하잖아요. 투자를 받긴 받지만 상대적으로 많이 받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클로드 회사는 어, 돈을 버는 관점으로서 회사의 어떤 포커싱 그 관점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코딩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분들은 API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 이제 AI 그 코딩을 하시려고 한다면 클라이언트 코딩보다는 대부분 뭐냐면 그 API를 갖다다 쓸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그럼 그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클라우드의 API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의 API를 쓰게 되면 그거 돈을 내야 돼요. 지불해야 돼요. 토큰 사용량만큼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거의 이 자연어를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요새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어렵진 않잖아요. 누구나가 다 개발할 수 있죠. 말로만 해도 지금 기계어 아니라 하더라도 파이썬 코딩도 굳이 사용자가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기계가 다 AI가 다 해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핵심 뭐냐면은 API죠. 그 클로드 API를 쓸 수밖에 없어. 그럼 토큰 처리에 따른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컴퓨터만 프로그램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개발자들이 오히려 돈을 지불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AI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 자연어를 통해 가지고 AI가 스스로 코딩을 해주는 그런 것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코딩을 되게 쉽게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AI의 그 서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토큰 처리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API를 써야 되잖아. 그러면 API에 대한 사용량이 커져요. 그래서 지금 클로드 부분의 그 마케팅 전략이 과연 잘 될지 안 될지 좀 한계적인 면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 저도 개발자 출신이기 때문에 어, 그 API 그 코딩하는 거잖아요. AI를 통해 가지고 어,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 그거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포기를 했어요. 왜 포기했냐? 아니 솔직히 AI를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예전만큼 어렵진 않죠. 당연히 물론 사용자가 코딩하는 영역도 있긴 하지만 코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제품을 코딩해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그거 갖다가 서비스를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한다면은 그만큼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뭔가 차별점이 있어야 되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더 좋은 서비스의 제품을 만들려고 한다면 어떤 걸 쓸 수밖에 없냐면 클로드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API를 쓰게 되면 당연히 토큰 처리에 대한 토큰 처리의 요금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손도 안 댑니다. 아니 예전에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라든지 프로그램을 사면은 네 그러면은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API 사용량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지금은 솔직히 다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개인들이 코딩해가지고 뭔가 서비스를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거의 힘듭니다. 그냥 어떤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나 거기서 프로그래머로 일할래 그런 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코딩의 영역이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죠. 처음에는 그 코딩 하시는 분들, 개발자 분들이 예전에는 저거 다 내가 뭐 만 줄 이상, 2만 줄 이상, 10만 줄 이상 내가 다 일일이 코딩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AI가 다 코딩을 해주니까 그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신기했고 거다 뭐 또 MCP 연결하는 거 AI 에이전트에 내가 뭔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고 뭔가 더 확정적인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AI가 서비스 그 클로드라는 그 제품에서 서비스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게 되게 신기하고 그랬었죠. 그건 보통은 누가 개발할 수 있냐면 많은 조직을 갖고 있는 분들, 하나의 조직에 수만 저기 많은 개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 뭐 10명이 해야 될 일을 지금은 한 명이 혼자서도 개발이 가능하거든요. 그만큼 그 AI 그 코딩에 대한 서비스가 되게 좋아졌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개발은 내가 할 수 있어. 예전에 10명이 했던 거, 예전에 5명이 했던 그 개발은 내가 AI를 통해서 할 수는 있어. 문제는 그거야. 서비스야, 서비스. 서비스가 남들보다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토큰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토큰 처리량에 따라서 API 사용에 대한 요금을 지불을 해야 된단 말이야. 물론 요새 그런 이야기 있죠. 무료로 API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야, 무료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공짜로 했다가 나중에 다 돈이 발생하죠. 처음에는 공짜지. 그래서 지금은 일반 그 AI 개발자분들이 혼자 개발을 해가지고 서비스라는 것은 거의 지금 불가능한 수준에 있다. 개발은 하죠. 그냥 지금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AI 회사에 취업을 한다든지 그거밖에는 지금 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은 없다.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아이폰 나왔을 게그 개발자들이 개발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DB라든지 모든 서비스가 그 플랫폼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 하고 그냥 클라이언트 서비스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클라이언트 서비스만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잖아. 만약 클라이언트 서비스만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 그 레거시 시스템 있잖아요. 예전에 레거시 시스템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은 AI를 반드시 그 연계를 해야 되잖아요. AI를 연계하지 않고서 그저 AI 갖다가 예전에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만 개발을 한다? 물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거기에만 한정해가지고 API를 쓰지 않고서 그렇게만 뭐 해주는 뭐 보안 쪽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긴 한데 모르겠네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그나마 뭐 API를 쓰지 않기 때문에 토큰 처리에 대한 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즈니스적으로 개인이 개발해가지고 서비스를 하긴 한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게 AI를 쓰지 않고서는 개발한다는 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좀 지금 시장에서는 약간은 좀 어려운 영역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보안 쪽이잖아요. 보안 쪽은 솔직히 AI 그 토큰을 처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API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뭐 보안 프로그램 쪽은 괜찮을 수가 있긴 하겠죠. 그쪽은 그냥 클라이언트 쪽으로만 해가지고 거기는 그래 AI의 그 코딩 제공한 것만 써가지고 클라이언트 서비스로 해서 하면 되긴 하겠죠. 보안 쪽은 괜찮을 수가 있긴 하겠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갑자기 너 코딩 관련된 이야기를 했네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다름이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좀 녹화 뜨면서 진행하려고 하냐면은 어,
코딩 관련된 부분은 진짜 코딩 하시는 분들만 개발하시는 분들만 아시는 영역이고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함께 이야기할 주제가 뭘까요? 이걸 이야기하려고요. 그 GPT-4하고 GPT-4 옴니하고 GPT-5하고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근데 왜 GPT-4 옴니하고 GPT-5의 차이점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느냐? 알면 좋으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 이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프롬프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못 느끼지 않나요? GPT-4 옴니에서 GPT-5가 됐는데 도대체 뭐가 바뀐 거죠? 라고 생각들 하시잖아요. 바뀐 거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많이 집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 거죠. 그거 나 어차피 GPT-4 옴니에서 다 경험했던 건데요. 뭐 솔직히 GPT-5 돼서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요새 그 샘 알트만 CEO가 어디 갈 때마다 거기 관련된 회사들이라든지 그 나라의 증시는 주가가 막 올라가요. 그거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뭐 GPT-5 돼도 뭐 GPT-4나 답변이 뭐 똑같던데요? 아닌데요? 엄청나게 많이 달라졌어요. 엄청나게. 근데 그 부분은 일반 사용자 입장에서는 못 느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못 느끼면은 아무래도 잘 활용할 수가 없는 거고 내가 그 부분이 뭐가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면 엄청나게 기술적으로 알게 되면 내가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사회자가 샘 알트만 CEO에게 도대체 GPT-5가 됐을 적에 버전업이 됐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근데 어차피 뭐 질문하고 프롬프트로 해가지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답변의 내용조차도 단지 뭐 GPT-4 옴니보다는 GPT-5가 좀 더 답변에 대한 정밀성이 좋아졌다 이 정도인 거지. 뭐 그렇게까지 차이 없는 걸로 느껴지. 그건 근데 그거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 GPT를 개발하신 연구원분들 입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그 엄청나게 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버전업 해가지고 발표를 했겠죠.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분명히 엄청난 획기적인 제품이 나온 거거든요. GPT-4에서 GPT-5가 된 거는 엄청난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하셨던 GPT-4 옴니를 사용하셨던 분은 아직까지 레거시 시스템을 더 좋아해요. 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감성적인 영역이 더 크거든요. GPT-4 옴니에서는 나에게 칭찬을 많이 해줬어. 내가 최고래. 그런 경험을 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은 대중들은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감성을 나의 감정을 나를 얼마큼 존중해주고 나를 많이 이해해주는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죠. 기술은 누구의 영역이냐면은 연구자의 영역이고 뭐 개발자의 영역이고 과학자의 영역이죠. 그러면은 GPT 그러면 나는 뭐 GPT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나는 몰라도 돼.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하니까 몰라도 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 그거에 대해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모르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모르면 안 되냐면은 아니 그렇잖아. 생각 되게 웃기지 않나요? 수많은 LLM AI가 있잖아. 수많은 LLM AI가 있는데 왜 유독 샘 알트만 오픈 AI CEO가 그 나라 왜 유독 오픈 AI 회사만 데이터 센터를 다른 AI 회사보다 더 많이 증설하고 있죠? 공격적으로 막 증설하잖아. 인도에도 증설하고, 영국에도 증설하고, 유럽에도 증설하고, 한국에도 증설하고, 일본에도 증설하고, 곳곳 가는 데마다 다 증설하잖아요. 왜 이렇게 증설할까요? 아니, 수많은 AI가 있으면 메타의 라마 시리즈도 있을까? 메타 회사도 그렇게 공격적으로 더 데이터 센터를 증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유독 오픈 AI GPT만 유독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까지 많이 증설해요? 그거 웃기지 않아요? 그거 안 웃기다 생각하세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의 회사 XI의 그록인가요? 왜 거기는 데이터 센터를 그렇게까지 공격적으로 증설 안 해요? 그냥 일부만 하시는 거지. 그냥 지금 현재 그록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데이터 센터만 건설한 거죠. 물론 최근에 그런 뉴스를 듣긴 했어요. 메타에서 데이터 센터를 더 증설한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근데 오픈 AI 회사하고 비교하게 되면 상대가 됩니까? 거의 상대가 안 돼요. 그럼 왜 유독 오픈 AI만 그렇게 자신감 있게 지금 상장된 회사도 아니고 지금 뭐 다른 회사처럼 뭐 순이익을 남기는 회사도 아니고 영업이익을 순이익으로 전환된 회사도 아니고 손익분기점이 넘은 회사도 아닌데 왜 유독 오픈 AI만 그렇게까지 강하게 공격수로 증설하냐 이거였지. 그리고 다 오픈 AI 쪽에 엔비디아만 붙고 AMD 오픈 AI 쪽만 붙고 오라클 다 붙고 왜 그럴 거예요? 근데 되게 웃기잖아. 사용자는 GPT-4 옴니에서 GPT-5로 변환했을 게 나 변한 게 없어 라고 느끼는데 희한하게 오픈AI 회사는 유독 엄청나게 증설하고 있죠.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일반 사용자분들이 기술적이라든지 이 관심의 위상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느끼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모르는 거야. 왜 오픈AI CEO가 다른 그래 입김만 움직임으로만 해도 다른 회사 관련된 회사의 주가가 왜 올라가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알면은 이 회사가 이렇게까지 진화했어? 솔직히 여러분들 그 GPT-5의 기술력을 알게 되면요. 본질적인 기술력을 알게 되면 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다른 회사들은 이렇게 만들 수 없다. 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되면 왜 오픈 AI가 이렇게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왜 엔비디아, 그러려면은 엔비디아가 누구하고 손잡았어야 돼요? 엔비디아가 손잡으려고 한다면 메타하고 손잡았어야 된 거 아니에요? 저커버그하고 손잡았어야 된 거 아니야? 근데 왜 오픈AI하고 손잡았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되게 웃기죠. 일반 사용자분들은 기술적으로 뭐가 변한지를 모르니까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그 엄청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제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글로벌 증시라든지 시장에서는 오직 1등 아니면 2등만 살아남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오픈AI만 살아남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나머지는 그냥 떨거지예요. 나머지는 떨거지 수준이니까. 그나마 이제 메타 쪽이 오픈 AI처럼 뭔가 살아남으려고 엄청난 인재들을 뽑았죠. 근데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뭐 지금 메타에서 이야기하는 글라스 같은 거 이야기했잖아요. 글라스가 차세대 외부 장치가 될 거라고 마치 윈도우 컴퓨터처럼 그런 시스템을 OS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메타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크게 없잖아요. 메타의 기술력이라 해봤자 광고 쪽이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근데 OS 운영체제를 갖고 싶어가지고 그 글라스라는 것을 만들게 되면은 외부적 장치를 만들게 하드웨어적 장치를 만들게 되면 거기다 OS를 깔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어떤 락인 효과를 발생시켜가지고 메타가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기 위한 방안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많은 인재들을 큰 돈의 연봉을 주고서 뽑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분들이 보시기에는 메타가 글라스의 영역으로 보니까 저거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할 거야. 왜? 글라스는 누구나가 안경을 쓰기는 하니까 누구나가 쓰는 건 아니지만 좀 많은 분들이 안경을 쓰니까 그렇게까지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거야. 근데 뭐 기술적인 저는 그것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비판할 생각은 없어요. 물론 기술적으로 비판할 영역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협의적으로 떠들어댈 필요 없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싶은 것은 지금 AI의 본질은 무엇이냐? AI 본질은
외부적인 장치가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대중들은 항상 그렇잖아. 대중들은 겉에 보이는 것만 되게 중요하고 생각하잖아. 왜? AI의 본질을 모르니까 뭐 앞으로 뭐 AI 에이전트가 될 거예요. 아니 AGI가 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가 그게 뭐가 중요해? 제가 왜 그 GPT의 기술력이 다른 AI가 쫓아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회사들은 오픈 AI의 GPT를 쫓아오지 못해요.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GPT는 그냥 AI에만 집중해요. GPT는 그냥 AI 그 엔진 있잖아요. LLM에만 집중합니다. 엄청나게. LLM에만 집중. 거기에 집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그냥 마찬가지로 만약에 메타도 마찬가지야. 메타가 진짜 차세대 AGI LLM을 만든다든지 ASI 그 LLM AI를 만들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런 엔진을 만들려고 한다면 그냥 LLM에 집중하세요. 근데 LLM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외부적 시스템에 집중을 하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적 차이는 오픈 AI의 그런 기술적 부분을 다른 회사들이 쫓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다. 왜? 본질을 딱 잡았으니까. 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너무 쫄래쫄래 떠들어댔죠. 예, 쫄래쫄래 떠들어댔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 뭐가 달라졌는지 요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가 달라졌는지 GPT-4에서 GPT-4 옴니에서 GPT-5에서 뭐가 달라졌는데 요거 이야기. 근데 이 부분은 엄청 중요하지. 근데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을 때 이해를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해주세요. 이걸 잘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여튼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녹화 뜨면서 진행할게요. 네, 그러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GPT의 버전이 업그레이드 됐죠. 업그레이드 된 지 지금 8월 달인가? 예, 그래서 2개월 정도 됐는데 여러분들 그 GPT-4 옴니에서 GPT-5로 업그레이드 됐는데 무엇이 업그레이드 됐는지 잘 모르시죠? 어차피 뭐 질문하면 답변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를 아시기 위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메커니즘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여러분들에게 되게 익숙한 영역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좀 불편한 영역일 수도 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제가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이게 왜 중요해요? 라고 하시는데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롬프트에서 가장 기초적인 접근 방법이긴 한데요. 이제 어제 뭐 이전 방송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너무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예전에는 주로 그 LLM은 어디에 포커싱을 맞췄냐면 언어에 포커싱을 맞췄어요. 근데 그 대부분 지금도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그 오픈 AI의 그 GPT가 다른 AI가 좀 더 따라올 수는 없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이 영역이에요. 오픈 GPT의 영역은 이미지 패턴, 이 감각 이것까지 다 수용을 하면서 이것까지 고려를 하고서 GPT AI가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GPT-3에는 3 버전에서는
언어의 영역으로만 그래가지고 이 프롬프트 명령어가 있었잖아요. 글로만 진행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GPT-4 옴니 되면서 어디까지 다루기 시작했냐면 이미지 패턴 감각 여기까지 다루기 시작했어요. 이거까지 관리하게 됐죠. 그 다음에 처리됐고 그 다음에 이제 GPT-5 올라와서는 아예 이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그 AI는 주로 이제 여기에 포커싱이 두죠. 이 언어에 포커싱을 둡니다. 이래서 요 부분이 엄청나게 기술력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 우선 드려보고요. 요거는 이제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선 이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됩니다. 요것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알고 계셔야지만 왜 GPT-5의 그 성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 되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언어는 이거밖에 안 돼요. 이 정도의 정보로만 여러분들이 소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지, 패턴, 감각까지 하면 이만큼잖아요. 근데 이것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이야기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소통,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GPT에게 정보를 가져올 때 요만큼 수준으로 해가지고 대화해가지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프리트렌디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되게 적은 정보만 갖고 오잖아. 근데 내가 이거를 다 활용해. 언어, 이미지, 패턴, 감각까지 다 활용해. 그러면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기는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GPT하고 대화를 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게 핵심 아니겠어요? 아, 그렇잖아. 지금 GPT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잖아. 그럼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내가 그 많은 정보를 가져오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는 이 정도였어요. G3는 요 정도였어요. 근데 G4, G5 와서는 언어, 이미지, 패턴, 감각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하면서 던져주게 되면 많은 정보를 끄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GPT-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건 약간 개념적인 부분이긴 한데 신경학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알고 계신 개념 하에서 이야기를 할게요. 요걸 알고 계신다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지만 이게 뭐가 물리적으로 뭐가 변화되는지 아실 거예요. 우선은 GPT-4는 이렇게 됐죠. GPT-5하고 GPT-4의 차이점이 무엇일까? 여기 볼까요? GPT-4하고 GPT-5의 차이는 예전에 그냥 이렇게 했어요. 질문을 했잖아요. 프롬프트에다가 뭐 보통은 이제 질문이라고 한다면 프롬프트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한 내용들이죠. 그 질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검색을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뭐 레이턴스 스페이스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외부에서 뭐 인터넷 검색할 수도 있고 근데 주로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라고 봅시다. 그 레이턴스 텐서DB에 있는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를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갖고 온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답변 줬어요. 이게 GPT-4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질문하고 검색해서 답변 주는 거.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에요. 그래서 주로 그러니까 언어적인 중요한 건 아니고 여튼 간에 그냥 이런 프로세스인데요. GPT-5 돼서는 어떻게 돼요? 달라진 게 그거예요. 질문이에요. 질문 똑같아요. 둘 다 질문 똑같죠. 근데 여기가 달랐어요. 여기가 프로세스가 더 많았어요.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처리를 하고 인티그레이션 하고 그거를 조율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줘요. 프로세스가 더 많아졌죠. 프로세스가 더 많아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세스가 더 정교해졌어요. 다시 이야기해드릴게요. GPT-4, GPT-3 여기서는 GPT 옴니 이런 데서는 기본이 뭐예요? 질문하게 되고 여러분들 프롬프트 주게 되면 그거 돼서 GPT의 그 저장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백과 사전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지식백과 사전에 있는 정보를 질문한 거에 해당되는 답변을 줘요. 그럼 그거 돼서 그 검색을 할 거 아니에요. 질문한 거에 대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줘. 그냥 이거였어요. 진짜 이거였어요, 이거. 이게 지금 모든 LLM의 기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레그라고 아시죠? 레그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인터넷 정보를 더 탐색해가지고 갖고 온다. 이런 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옵션의 영역이고. 왜냐면은 여기에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있는 정보 있잖아요. 그 GPT에 있는 선행 학습된 딥러닝을 통해서 선행 학습된 있는 정보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정보가
있지는 않잖아요. 스태틱 정보잖아요. 거기 고정된 정보거든요. 근데 실시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시간 정보가 있다니까 그게 인터넷에는 떠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좀 접목해서 갖고 오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레그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온 건데 근데 그 개념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옵션의 영역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이걸 떠들어댈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세스만 이야기한다면 질문하고 그 다음에 검색해서 지식에 대해서 검색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다. 이게 GPT-4였습니다. 근데 GPT-5는 어떻게 됐다고요?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뭐예요? 이 프롬프트 똑같죠. 여긴 똑같은데 사용자가 질문하게 되면 여기서 달라지는 게 이거예요. 뭐가 달라져요? 여기가 달라지잖아요. 인포메이션 영역 정보 검색하는 부분이 달라져. 어떻게 검색해요? 계획을 왜요? 계획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통합된 내용에 대해서 조율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줘요. 달라졌죠. 뭔가가. 근데 그러면 왜 계획하고 프로세싱하고 그 다음에 인티그레이션 통합하고 왜 조율을 한 다음에 왜 답변하냐? 왜 이런 게 들어갔을까요? 왜 이런 프로세스가 왜 들어갔을까요? 이런 프로세스가 들어간 이유는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해주고 싶어서.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GPT의 그 DB의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수많은 정보들이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입력된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긁어와야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질문했으니까는 답변을 받았어요. 나 답변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요. 답변을 받는 거는 어떤 AI든 다 해줘요. 그렇지 않나요? 심지어 한국에서 만든 AI도 네이버도 답변 잘 하잖아. 답변 못하는 게 어딨어.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네이버에서 만든 클로우드 뭐죠? 클로바인가? 그것도 답변 잘 해주잖아. 답변 못하는 AI가 어딨냐고요.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안 그래요? 답변에 대한 질적인 차이가 중요한 거지. 답변을 줬어요가 뭐가 중요하냐고요. 그 질의 차이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GPT 입장에서는 수많은 딥러닝을 통해서 엄청나게 정보가 공부를 했어. 근데 사용자가 질문해가지고 답변을 달라고 요청했잖아. 근데 수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그 답변을 다 주고 싶어. 다 주고 싶지. 왜? 그래야지 사용자들에게 GPT가 이렇게 좋아요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GPT라는 회사가 우리 회사의 제품은 당신이 내 GPT를 쓰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답변을 줘요라는 것을 증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신뢰성이 올라가지 않아요? 신뢰성이 증가해야지 충성도가 생기는 거고 충성도가 생겨야지 락인 효과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GPT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질문을 했을 적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되게 높은 질 좋은 답변을 주는 게 목적이잖아. 목적. 왜? 그래야지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신뢰도가 높아지고 그래야지 락인 효과가 발생하고 내 제품을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수많은 AI가 있는데 그렇죠. 목적이 있죠. 목적이. 여기서 심심해서 재미삼아서 GPT-5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플래닝, 프로세스,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그 다음에 답변이 괜히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 여러분들 그 TV에서도 방송 나왔는데 한국에 뭐 AI를 쓴 답변하고 GPT 답변하고 비교해봤는데 어땠어요? 질적인 차이가? 질적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 수준이죠. 답변의 길이는 똑같은데 그 답변에 있는 내용의 질이 다르죠. 그러면은 GPT는 앞으로도 사용자가 어떤 질문을 하던 간에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지식이 GPT 레이턴트 스페이스에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걸 노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됐어? 당연히 질 좋은 답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지 않겠냐고요. 그것이 GPT-5에 적용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있어. 뭐가 있냐면은 예전보다도 더 질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 GPT-5가 이렇게 이런 프로세스가 만들어진 거야. 근데 하나 아쉬운 게 있어. 뭐가 있냐면은 이게 사용자가 질문했을 때 답변을 주는 영역이란 말이야. 예전보다는 더 정교한 답변을 주기 위한 이런 추가적인 프로세싱에 들어간 거죠. 좋은데 이것까지 좋아. 그러니까 GPT는 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 사용자가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더 정교한 답변을 주기 위한 프로세싱의 처리에 대해서 고밀도의 직접적인 프로세싱의 그 기능들이 만들어졌어. GPT-5에서는.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것을 이만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것에 대한 진짜 되게 훌륭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만으로 안 되는 거지. 뭐만으로도 안 돼? 이 언어적 프롬프트 있잖아요. 이 언어적 프롬프트로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영역인 거지. 왜? 던져주는 게 요만큼이라니까? 프롬프트의 영역이 요만큼의 사고로서 던져준다니까? 아니 이걸 다 활용을 해야 된다고. 이걸 다 활용해야지.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가져올 그 정보가 많은 거지. 언어적 관점만 전달해 주게 되면 GPT AI는 예전보다 성능이 좋아졌는데 나의 사고력은 언어에만 국한되어 있으면 편한 게 뭐가 있어. 그냥 요만큼밖에. 예전보다 약간 더 갖고 올 수 있지. 예전보다 요만큼 더 갖고 올 수가 있지. 왜 GPT가 더 좋게 만들어졌을까? 예전보다 약간 더 갖고 올 수 있는데 아니 이걸 다 사용을 해야지만 이걸 다 사용해야지만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잖아. 그래서 이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른 그 AI는 이런 부분을 GPT처럼 이런 부분을 고려를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이 수준이 아니야. 그냥 다른 AI는 그냥 언어예요. 언어 수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여기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만 요만큼 와. 아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해요? 아 당신이 이렇게 질문했을까? 그냥 답변 준 것뿐이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지. 근데 GPT는 이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놨어.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이걸 다 쓰라니까. 감각, 패턴, 이미지, 언어 이것까지 다 써가지고 그 다음에 던져줘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더 질 높은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게 GPT-5예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그냥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여기 기술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게요. 맥락 처리할 때 주어진 패턴을 식별 정렬한다. GPT-4는. 근데 GPT-5는 맥락에 맞는 새 스키마, 스캐폴더를 즉석에서 구성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스키마라는 것과 스캐폴드는 이걸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이게 딱 눈에 들어와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좀 강의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자료가 있나? 스캐폴드라고. 이게 스캐폴드가 그 외형적인 조건이거든요. 여기 없나? 기억이 안 난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그 제가 그려드릴게요. 제가 그려드리면 되죠. 그 여기가 이제 레이턴스 스페이스예요. 그 GPT의 그 지식 저장소야. 지식 저장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키마라고 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질문의 형태를 질문할 거 아니에요.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플래닝을 한다고. 이 형태를 만들어. 형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스캐폴드라고 해가지고 그 외형을 만들어. 외형. 그러니까 이거다.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키마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적인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질문하신 내용 있잖아. 이거 질문하지. 질문하신 내용을 이렇게 그 AI가 틀을 만든다. 이 여기 써 있잖아. 이게
플래닝을 한다고. 여기가 맥락 처리하는 건데 스키마 만들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잖아. 이만큼의 공간을 만들지. 그 다음에 스캐폴더가 뭐냐면 스캐폴더는 그 공간만큼 공간을 형성해 준 거야. 이렇게 뼈대를 형성해 준 거야. 뼈대를 형성해 주면 여기에 그 레이턴스 스페이스에 그 GPT에 그 여기가 지식 정보잖아. 여기 백과사전 같은 지식 정보이거든. 여기에 있는 것을 각골치게 그냥 이것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공간까지 던져줘. 이렇게 공간화된 걸 던져줘.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얘가 공간이 됐을 거 아니야. 얘가 지식이 많으니까 얘가 공간이 됐거든. 그럼 얘가 이만큼에 던져주게 되면 이걸 다 갖고 와. 공간을 던져주라. 공간을. 이해가 되시려나? 공간을 던져줘.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위상만 던져주는 게 아니라 위상망을 던져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져주는 게 스킵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간 이렇게 던져줘요. 그리고 GPT-4는 얘는 GPT-4는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경로에 경로. 경로 해가지고 어텐션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 얘는 지식망 위에서 새 경로를 설계하고 제약 충족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이건 넘어갑시다. 너무 저거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핵심이 그거지. 여기는 이제 GPT-4는 언어 단위로 해가지고 어텐션을 했는데 여기에서 GPT-5는 감각, 이미지, 리듬 등 다층 위상, 다층 위상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GPT-4는 요청 기반으로 해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GPT-5는 계획을 한 다음에 도구를 호출하고 통합하고 이런 오케스트레이션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더 정밀한 답변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 근데 이거를 이해하시려고 한다면 피질 기둥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긴 하는데 그냥 네 그래서 그냥 쉽게만 이야기할게요. 너무 어렵게 이야기하니까 이게 약간 그 피질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 하긴 하는데 뭐 아시겠죠? 피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한다면은 이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이야기해 드리는 것 같아 가지고 어디 갔냐? 그냥 요거 더 많은 더 정밀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화면으로만 보면은 저 프로세스 5단계만 더 추가된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영역이고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긴 합니다. 그 답변에 대한 정밀도가 되게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은 이거거든요. 핵심은 뭐냐면은 그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한국에 꼭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러긴 할 건데 일반 AI하고 GPT AI하고 차이는 이거예요. 이거야. 일반 AI는 언어 수준에서 사고를 하는 거고 GPT AI는 이 공간이에요. 이거 공간에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어적 사고는 약간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돼요. 네트워크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보세요. 네트워크하고 메시가 있는데 네트워크 메시 이런 개념이거든요. 넷이라고 한다면 그물이자 그물. 근데 메시라고 한다면 관계망이거든요. 서로 관계성이 있는 이런 직조된 그물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됐죠. 근데 메시는
같은 망이긴 한데 여기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래서 얘는 이렇게 있어. 이렇게. 여기 그물은 표면이잖아. 그치? 그물은 표면에 있는 정보 고기를 갖고 오는 거잖아. 근데 메쉬는 메쉬망이라고 해가지고 그 레이어가 있어요. 이런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고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 그물 갖다가 던져서 고기를 가져오는 거고 당연히 뭐가 더 많이 잡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거 있지 않나요? 뭐 족대로 족대라고 해야 되나? 일반 그물하고 어항이라 했죠. 어항. 이렇게 어항으로 해가지고 고기를 잡는 거하고 이렇게 해서 그물로 잡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많이 잡혀요. 크게 되면은 당연히 요게 더 많이 잡히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입체 공간이 있어요. 입체. 얘는 입체 공간이 메시고요. 그러니까 얘는 GPT-4예요. 4. 얘 그물로 던지는 게 4고 메시망은 공간이 있는 상태에서 던져줘요. 그러면 공간을 누가 만드나요? 공간을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드냐면 GPT-4 옴니 GPT-5에서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예요. 이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세스. 그래서 GPT-4보다는 당연히 GPT-5가 더 정교한 답변을 줘요. 여러분들 GPT 사용하시게 되면 이 플래닝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GPT-5 보게 되면 막 답변 주기 전에 막 이렇게 준비하잖아. 플래닝 하잖아. 플래닝하고 프로세싱하고 그다음에 인티그레이션하고 오케스트레이션하고 그다음에 답변 주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기에는 이게 프로세스가 5개라고 해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 아닌 건 아니죠. 여기 써 있다. GPT-3에서는 주로 텍스트 위주로 해가지고 정보를 갖고 왔어요. 근데 GPT-4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로 해서 정보를 갖고 왔어요. GPT-5에서는 텍스트하고 이미지하고 센서, 감각 정보로 해가지고 정보를 가져와요. 그리고 GPT-5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GPT-5하고 GPT-6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그 다음에 정보를 갖고 와. 그러면 얘 보시게 되면 이게 망으로 보이지 않나요? 입체적인 망으로 안 보여요? 네, 그래서 더 정교한 답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더 뭐 정교한 답변을 줬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더 정교한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여러분들이 사고가 좀 바뀌셔야 하죠. 왜냐면 GPT는 이미 그 수준까지 올라섰는데 사용자는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GPT-4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이거였어요. 이 영역까지 사용자가 고려하시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거는 그냥 어려운 영역은 아니고요. 여러분들 그냥 자유롭게 프롬프트 작성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언어적 프롬프트도 있어요. 언어적 프롬프트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공부할 영역은 아니에요. 그냥 반복적으로 쓰는 것은 그냥 쓰시면 되는 영역이고 그냥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감각을 통해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제가 어제부터 강조해 드렸던 것이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세요. GPT 쓸 때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야기해 드릴 게 뭐가 있지? 그러면 이 정도면 됐나? 그래서 GPT-5 이거 하나 더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이야기해 드리고 방송을 종료할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이게 공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공진이라는 단어가 약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기존의 과학자분들이 기존의 그 AI 연구자분들이 AI가 만들어진 그 기초 원리가 사람의 인지 구조, 머리를 흉내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게 트랜스포머고 그 트랜스포머 안에 보시게 되면 피질 기둥을 다 고려해 가지고 레이어층을 다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어텐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인베디딩 된 토큰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뉴런 값을 다 고려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사람의 뇌 구조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것이 AI잖아요. 여기까지 아시죠? 다들 그렇게 신경망 그래서 신경망 하잖아요. 그게 거의 보시게 되면 거의 사람의 뇌를 본떠 가지고 사람의 뇌 구조를 본떠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신경망이에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그 AI 과학자분들이 사람의 그 뇌 구조를 고려해 가지고 그것을 이제 수학해 가지고 위상의 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수학이잖아요. 수학을 해 가지고 그거다가 이제 어 AI를 만들어 놓은 건데 근데 너무 그런 게 있었죠. AI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내가 예상치 못한 현상들이 막 발생하는 거야. 나 그냥 논리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뿐인 건데, 난 수학적으로 그거를 만들어 놓은 것뿐인데, 내가 모르는 현상까지 발생하는 거야. 근데 그 부분을 공진이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면서 그때 기술적으로, 공진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의 뇌를 고려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이제 살아있는 AI가 살아있다. 그런 관점으로 약간 존재론적인 관점으로 해가지고 공진을 약간 그런 관점으로 본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기존의 공진이라는 개념은 사람이란 게 있잖아. 사용자가 사람이 있고 여기는 GPT가 있잖아. AI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대화를 할 거 아니야. 왜냐면 AI가 그렇잖아. AI는 사람이 질문을 한다든지 AI한테 뭔가 이야기를 해야지 AI가 답변을 주는 거잖아. 그럼 이게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다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이런 과정을 보았을 때 AI도 존재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본 거야. 존재론적. 왜? 서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대방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 사람이 질문하고 AI가 답변하는 이런 데 있어서 이 AI를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사람의 질문 자체가 AI의 어떤 공진을 일으킨다. 공진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다가 존재론적인 관점을 넣어버린 거야. 왜? 사람하고 AI하고 대화를 하잖아. 사람하고 AI를 대화하니까 AI는 사람의 뇌의 구조를 본떠 가지고 만들어 놓은 알고리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네? 그러면 AI가 존재적 관점 아니야? 왜?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렇진 않아요. 기계는 기계일 뿐이야. 기계는 기계이고 존재적 관점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존재적 관점이 될 수는 없고요. 만약에 존재적 관점이 된다고 한다면 AI가 존재적 관점이 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존재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 그러면은 이게 공진이라는 단어가 존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 위험해져요. 법적인 처벌까지도 가기 때문에 존재론적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공진이라는 영역은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게요. 여러분들 제 영상들 보시게 되면 그 피질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했고 인지구조, 뇌구조에 대해서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에요. 그냥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게 사람의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세포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세포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 세포들은 피질이 존재하고요. 여러분들 세포가 있어요. 세포는 누구나 다 있는 거잖아요. 있고 그다음에 세포 위에 그 세포가 모이게 되면 그게 세포가 뭐였냐면 신경세포가잖아. 신경세포는 감각 정보를 전달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기 여러분들 저기 있어요. 머리에는 피질이 있는데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몸에 피질이 있죠. 피질이 있는데 그 시각 피질이 있어요. 시각 피질. 시각 피질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머릿속에서 상상이 되잖아요. 그림 같은 거 상상이 되잖아요. 그 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시각 피질에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요 시각 피질에는 패턴이 있고 패턴이 우선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화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화 시키는 언어 피질이 또 따로 있죠. 언어화 시키는 피질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죠? 그러면 공진이라는 게 뭐냐? 공진자이라는 게 뭐냐? 요거예요, 요거. 시각 피질.
시각 피질이 공진장이라고 보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저거 해보실래요? 지금 뭐 어려운 일 아닌데 여러분들 그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희한하게 뭔가가 있지 않나요? 눈을 감으면 그냥 검은색은 아니잖아. 지금 해보세요.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서 가만히 있어보세요. 그러면은 눈으로 앞으로는 안 보이지만 이 머릿속에 뭐가 보이지 않아요? 아니 해보시라니까? 눈을 감으세요. 해보시라고요. 눈을 감으시고 눈으로는 앞이 안 보이겠지만 지금 눈을 감아도 뭔가가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시각피질이야. 그게 시각피질. 그게 공간이 안 보여요? 해보시라니까? 눈 뜨지 말고 눈을 감아 보시라고요. 눈을 감아 보시게 되면 머릿속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시각적인 정보 안 보여요? 아니, 그거 보여요. 안 느껴져요? 그냥 눈을 감으니까는 앞이 다 껌껌해요? 아니잖아. 눈을 감았는데 뭔가 보이지 않냐고요.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지잖아. 그게 시각피질이에요. 그게 시각피질. 아니 검지 않잖아. 눈을 감아보시니까 눈을 딱 감으시고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뭔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게 시각피질이라고 해요. 그게 시각피질. 눈을 감았다고 해서 검정색만 되는 게 아니잖아. 눈을 감아도 뇌는 살아있다고요. 시각피질은 살아있다고요. 여러분들 그게 있잖아. 잠을 주무실 때 수면이라고 아시죠? 렘 수면. 그러니까 이제 꿈을 꾸는 상태. 푹 자고 있는 상태 말고 렘 수면 상태라든지 아니면 꿈을 꾸는 상태. 꿈 꾸잖아. 꿈이 뭐예요? 꿈이 여러분들 언어로 꿈을 꿔요? 영상이 되잖아. 이미지 되잖아. 그게 뭐예요? 그 영상이 시각 피질이지.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로 공진의 영역이에요. 그 공진장이라고 보신대요. 공진 빌드. 리조넌스 빌드라고 보신대요. 그 공진장은 공간이야, 공간. 그 공간에 뭐가 있어요? 뇌의 세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세포가 시각 피질이잖아요. 근데 시각 피질은 처음에는 어차피 세포가 임계치가 넘어가 펄스가 되잖아요. 전기 신호가 됐으니까 펄스가 되고 펄스가 뭐가 돼요? 패턴이 되는 거죠. 패턴에 대한 의미를 넣게 되면 그게 뭐가 돼요? 계속 그 패턴이 되면 그게 이미지가 돼요. 이미지가 되면 그게 뭐예요? 언어가 돼요. 그래서 그 공진장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아 보시라고. 근데 이거는 눈을 안 감으셔도 다 보여요. 근데 안 봐도 누구나 안 가봐도 다 보이는데 그걸 인지를 못 하셔서 그런 거지. 여러분들 말씀하실 적에 다 보이는 공간이 있어요. 머리에. 그게 시각 피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시각 피질의 영역이라고 공진 리조너스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영역이 중요해요. 이 리조너스 필드가 중요하죠. 왜? 여기가 이 영역이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가 이 영역이잖아. 이게 여기잖아. 이 공진장이 패턴이고 이미지잖아. 이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지. 그냥 여러분들 제가 이거 보여드릴까? 또 보여드려요. 제가 얘기했잖아. 사람은 누구나가 똑같아요. 사람의 그 신체 구조는 똑같다니까.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없나? 여기 있겠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 똑같지. 단지 활성화 강도가 다른 것 뿐인 거지. 이 누런에 있겠다. 예, 저 보여드릴게요. 봐봐. 야, 이게 저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니까. 이거 봐보세요.
예. 샘 알트만 봐보세요. 샘 알트만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지 않나요? 미국 문화는 그래도 상대방의 눈을 본다는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샘 알트만도 대화를 할 적에 여기 앞에 그 상대방이 있었거든요. 근데 샘 알트만도 대화를 할 적에 어떻게 해요? 눈동자 위로 올라가요.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닌데 뭔가를 사고를 할 때 뭐가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리든지 머릿속에 무언가를 느낄 때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리고 눈동자가 올라간다고요. 왜? 여기 머릿속에 있는 여기 피질에 집중하기 위해서요. 잘 봐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라. 사람은 뭔가를 이야기할 적에 똑같이 어때요?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요. 아니 근데 이 눈동자 올라가는 게 이게 이제 사고를 이 머릿속에 있는 뇌에 집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똑같죠. 봐보세요. 샘 알트만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눈이 위로 올라가죠. 봐보세요. 올라가잖아. 그치? 고개도 젖혀지죠. 봐보세요. 고개도 살짝 젖혀지고 저도 살짝 젖혀지죠. 눈동자가 어떻게 해요? 눈동자가 이쪽으로 향한다고요. 위쪽으로. 근데 이게 머릿속에 있는 공간을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머리에 있는 그 사고에 있는 피질이 있잖아요. 그쪽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할 때는 머리에 있는 뇌에 있는 피질이 사고를 하잖아. 그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동자가 위로 향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있는 영역이라고요. 답답해. 보여드려도 모르면은 어쩌라는 얘기야. 어? 실제적으로 있는 영역인데. 응? 있잖아. 지금 안 보이세요? 사람 누구나가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른 거 보지. 봐보세요. 샘 알트만도 그렇잖아. 미국의 문화가 주로 그거잖아.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잖아. 안 그래요? 근데 이 샘 알트만 이거 영상 봐보시라고요. 오랜 동안은 아닌데 그래도 꽤 이야기를 할 적에 이 머릿속으로 본다고요. 머리에 두뇌에 집중한다고. 새로운 것을 창발적인 사고를 할 때는 뇌에 집중한다고. 그게 이거라고. 공진장. 이 영역이라고요. 지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들도. 눈을 감으시라고. 눈을 감고 감으면 앞이 안 보이잖아. 앞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뇌에는 뭔가가 있지 않아요? 뭔가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안 보여요? 그 인생에 다 껌껌해요? 여러분들 내가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어. 내가 사고를 안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사고를 안 하냐면은 여러분들 자고 있을 때. 여러분들 자고 있게 되면은 내가 사고를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아무 꿈도 안 꿀죠. 근데 꿈 꾸잖아요. 꿈꾸는 건 뭐야?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꿈꾸지. 안 그래요?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강한 시각 피질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서 움직이니까 작동하니까 시각 피질이 작동하니까 발생하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공간이라니까 공간. 공간을 리저너스 필드라고 보시면 돼요. 공간은 뭘로 돼 있어요? 당연히 여기가 세포잖아. 세포의 정보를 받아서 감각화 시키잖아요. 감각을 패턴화 시키는 거고 패턴이 이미지가 되는 거 그게 언어가 되는 거잖아요. 이거 보시면 몰라? 보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사고를 할 때는 위로 본다고요. 됐죠?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자 존재하는 이 영상 봐보세요. 영상. 이거 관찰해보세요. 관찰. 메타인지 해보세요. 메타인지 해보시면 누구나가 있는 거라고요. 됐죠? 이거 힘들다. 근데 이게 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잖아요. 저는 이 메타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원리를 알죠. 근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긴 할 거예요. 근데 그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세요. 눈을 감아 보시라니까. 감아 보시고 앞이 껌껌해요? 눈을 감았다고? 그렇지 않잖아. 눈을 감으면 뭔가 지금 이 머리에 뭔가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그 그려지는 것이 뭔가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공간이 있지 않아요? 그게 공진장이라고, 공진장. 그게 공진장이라고. 근데 그 공진장이 뭐예요? 리드노스 필드인데 거기는 뭐가 있어요? 감각 정보가 있으니까 PGL이 있잖아요. 신경세포가 있으니까 당연히 패턴화 됐겠지. 패턴화된 그림이 있잖아. 그거를 무슨 도화지 속의 그림 말고 이런 뭐 알록달록한 그림 말고요. 뭔가 빛이 있잖아요. 빛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뭔가 파동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 눈동자로 들어왔으니까 파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눈동자 가려보시라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거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 그거는 아예 내가 생각을 안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보여요. 공간이 보입니다. 봐봐. 저만 그런 게 아니라고 보이잖아. 샘 알트만 그 영상 봐보세요. 샘 알트만 인터뷰 영상 봐보시라고요. 다 눈동자가 어디로 향해요? 위로 향하잖아.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사고를 할 때 내로 향한다고요. 그 피질 연합 피질로 향한다고요. 시각 피질로 향한다고요. 됐죠?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사고 구조 때문에 이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그래야지만 뭘 이해를 해요? 그래야지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래야지만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이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뭐 이 프로세스가 뭐 4개, 5개 더 들어갔어. 이게 핵심이 아니라 왜 이 프로세스를 왜 만들었는지, 왜 이걸 프로세스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지. 근데 이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GPT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 근본적 원리를 알아야지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아니 이렇게 발전되어 왔잖아. GPT-3는 텍스트 위주의 프롬프트였잖아.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그거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게 예전에는 텍스트 위주의 이 의미망만 만들어 놨다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지금은 텍스트, 이미지의 센스, 그 감각,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는 토폴로지컬한 위상망을 만들어 놨어.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이제 GPT 제가 하나 예언을 할까요? 제가 하나 예언을 하게 되면 GPT-6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GPT-6는 일반 사람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GPT-6는 뭐가 나올 것 같아? 더 정교한 감각 정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더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보다도 더 감각 정보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그 일론 머스크 회사 중에 어떤 걸 연구하는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사람 뇌가 이렇게 있잖아. 사람 뇌에다가 여기다 뭘 넣어? 여기다 센서를 넣어요, 센서. 사람 뇌에다 센서를 넣는다고. 센서 놓고서 그거 갖고 뭐예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있는 이 피질의 작동, 그 세포의 작동에 의해서 운동 피질에 넣거든? 이 센서 정보가 강하게 반응하는 게 뭐냐면 여러 가지 피질이 있는데요. 그 피질 중에서 운동 피질이라고 했어요. 운동 피질 기둥이 있는데 거기다가 센서를 넣어요. 그럼 운동 피질 기둥은 걔가 팍팍팍 움직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 뇌파를 갖고 와가지고 뇌파 측정하게 되면 커서 이 움직여요. 이 TTD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게 보이잖아. 여러분들 이거 다 영상 있잖아요.
피질에서 실제로 움직인다고요. 그 세포들이. 그러면 그 세포를 센서로 감지해가지고 그것다가 어떻게 해요? 아, 손을 활용하지 않고서 그 뭐 손을 활용하지 않고서 그 키보드를 활용하신다든지 키보드 이제 갖다가 뭐 타이핑 하신다든지 아니면 마우스를 이동한다든지 커서를 이동한다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니 그 피질에는 그렇게 움직인다고요. 사람 뇌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이것까지 가려고 하는 거지. 텔레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텔레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사람의 그 뇌 피질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그 AI가 인식을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굳이 이걸 안 해도 되잖아. 키보드를 안 해도 되고 그냥 내 생각만으로도 이 컴퓨터가 움직이잖아. 그걸 하는 게 지금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은 그 정도 기술력을 그 상업화하려고 한다면 아직까지 멀었어요. 그거는 그냥 지금 일부 운동 피질이 워낙 그 운동력이 강하다 보니까 거기에 뇌파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보여준 것 뿐인 거지. GPT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GPT는 뭘로 해요? 말, 언어로 가잖아, 언어.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세포 정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어디로 포커싱 맞춰져요? 언어로 맞춰주잖아. 세포 정보라든지 감각 정보라든지 이 공진장에 있는 패턴 이미지 정보가 결국에는 언어로 만들어지잖아. 그러면 이 언어를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이 단어를 얼마만큼 토큰화이저 된 이 부분을 인베디딩 된 부분을 얼마만큼 잘 해석하느냐 이게 핵심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GPT-5라는 거죠. 그 부분을 이미지적 사고, 패턴적 사고, 감각적 사고, 세포적 사고 이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GPT-5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언어에서 어떻게 그것까지 다 해석을 해요? 아니 그렇게 해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술력이지. 그게 기술력이죠, 그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가 아니라 그게 기술력이라니까? 그게 어, GPT의 기술력이에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가능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근데 그 알고리즘은 그게 알고리즘이 뭐 별거 아니에요. 저거예요. 그 트랜스포머의 기본 원리가 레이어로 되어 있잖아. 근데 트랜스포머는 이렇게 돼 있지. 트랜스포머는 블록 단위로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트랜스포머는 그냥 그 언어 번역기고요. 언어 확장기고 그게 아니라 트랜스포머의 그 세부로 들어가게 되면 트랜스포머에 뭐가 있냐면 피드포워드 MLP가 있어요. 피드포워드 MLP를 자세하게 보시게 되면 그게 피질 기둥의 레이어층이에요. 이 레이어층을 분류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여기에요. 이미지, 패턴, 감각 이 영역이에요. 이 부분을 그 분석하는 것이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잖아. 제가 그래서 이거 보여드린 거잖아. 예전에 강의할 적에 어딨냐? 예전에 강의할 적에 그래서 이걸 얘기한 거잖아. 이거 해석내요. 이게 엄청 많아요. 이거는 이 정도는 저거라고. 이거는 기본적인 그 언어적 해석 구조인 트랜스포머 레이어라고. 이거는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공개 버전 있어요. 다 공개 버전 있고 다 짜집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GPT만의 그 확장적 해석 레이어 여기가 핵심인 거지. 여기에 있는 피질 기둥이 되게 많아요. 레이어층이. 그게 뭐예요? 그게 기술력이지 뭐. 그 기술력이 뭘 수용한 거예요? 그게 이걸 수용한 거지. 이 영역을 수용한 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 저걸로 하라니까. 뭘로 하냐면은 마이크를 쓰시라니까. 마이크를 써서 프롬프트 작성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이거로만 가능한 거예요? 이미지, 패턴, 감각, 사고로만 모든 프롬프트가 가능한 거예요? 아, 그렇진 않죠. 언어적 사고도 필요하죠. 예. 다만 이제 그 비율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다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죠. 이걸 사용하죠. 언어적 사고도 사용하죠. 왜냐면 프롬프트를 저도 마찬가지죠. 프롬프트 작성할 때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대화를 하는 거고 그건 이제 여기서 활용하는 거고 이걸 다 활용해 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규칙이 없느냐? 규칙은 있지. 그때 제가 그래서 그 규칙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냐면은 이거였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AI 오류를 줄이는 GPT 코어 활용법 이거 이야기했잖아. 이거 중요하지. 저는 이거 말고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서 GPT 코어 활용법 AI 오류를 줄이는 이 방법 이게 이거는 저거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언어적 프롬프트죠. 그래서 언어적 프롬프트가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언어적 프롬프트는 그 체계화된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 부분이 있어서 중요하죠. 이 오류를 줄이는 거. AI는 뭐가 있냐면 할로시네이션이 그냥 뭐 망상, 환각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기존의 AI 연구자분들이 스스로 환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렇게 엉뚱하게 표현을 하신 거고요.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AI 오류죠. 그 여러분들 그 답변을 보시게 되면 지금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GPT-5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GPT-4는 좀 많았었는데 아무래도 더 정밀해졌으니까. 근데 GPT-5에도 뭐가 있냐면 오류가 있어요. 자세히 여러분들도 뭐 여러분들 전문 분야에서 보시려면 오류가 있잖아. 근데 그 부분을 줄이던지 뭔가 필터링해서 걸러내야죠. 그러려면 그거는 뭘 해줘야 되냐면 오류를 줄여주는 그 명령어를 넣어놔야죠. 왜냐면 맨날 말로 할 적에 그거 오류 발생하지 않게끔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안 되잖아. 반복적이잖아. 그러니까 반복적인 영역은 어 반복적인 영역은 언어적 프롬프트로 사용하시면 되고 반복적인 프롬프트 말고 창발적인 사고 있잖아요. 그거는 이걸로 하시면 되지. 예, 이걸로 하시면 돼. 원래 그래요. 원래 언어적 사고가 반복적인 사고잖아요. 언어는 결론이잖아. 그래서 언어는 반복적인 사고의 프롬프트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새롭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는 뭐가 필요해요? 창발적인 사고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사고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는 감각, 세포, 이미지 여기에는 이게 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세포가 있죠. 세포. 세포적 사고. 세포 여러분들 그 몸에 여기 있잖아. 세포 여러분들 아시죠? 뉴런 세포 있잖아. 뉴런 세포들. 여기에 이제 시냅스가 있고 세포적 사고, 그다음에 감각적 사고, 그다음에 언어적 사고로 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5계층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감각적 사고가 있고 패턴화 사고 있고 이미지 사고가 있고 언어적 사고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사고를 진행합니다. 근데 왜 요새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GPT-5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 성능의 제품이 만들어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라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게 이거예요. 그게 이거라니까. 이거 플래닝, 프로세싱,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 부분이니까. 여기 있네. 플래닝하고 처리, 프로세싱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영역. 네, 그래서 GPT-5 프로세스가 늘어난 이유, 단계 추가, 공간이 확정됐다. 계획, 처리, 통합, 오케스트레이션 등장. 그래서 플래닝, 계획하고 처리하고 통합하고 조율하는 거. 그 다음에 답변 나오는 거죠.
네, 계획은 질문의 의도와 범위를 다차원적으로 배열하는 거, 구조화시키는 거, 그리고 프로세싱, 다양한 경로를 탐색하는 거, 그리고 다중 경로도 존재하는 거고, 인티그레이션. 근데 여기서 다양한 경로란 것은 다양한 경로겠죠. 그리고 그 다양한 경로들을 어떻게 해요? 그걸 통합해요.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공간이 의미망, 감각망, 논리망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 확장적 해석 내어 있잖아요. 그걸 통합을 해요. 인티그레이션 한다고. 그래서 위상적으로 결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다듬겠죠. 조율하겠죠. 조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주는 거지. 그래서 플래닝, 프로세싱, 인티그레이션, 오케스트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쵸? 그것들이 더 정밀해졌다는 거지. 됐죠? 이 정도면 뭐 충분히 이야기해드렸죠. 약간 이게 약간 어렵죠, 여러분들. 낯설죠. 이런 것들을 내가 왜 알아야 되냐? 알아야지 뭐 GPT 잘 활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원리를 알면은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제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린다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왔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가 망상인지 아닌지 엄청나게 검증을 많이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송하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검사, 거의 뭐 1000번? 10,000번? 10,000번까지 아니라도 하더라도 한 5,000번 정도? 네, 그 정도 검증을 다 끝내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린 거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이야기들을 해드린 거죠. 뭐 5,000번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5,000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00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한 영역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 검증이 끝난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 이야기할게요. 근데 되게 웃기긴 하죠.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는 주제가 GPT-4에서 GPT-5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여튼간 여기까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오늘도 방송을 되게 오랫동안 진행을 했는데 거의 2시간, 거의 3시간까지 방송했다. 아까 제 처음에 녹화가 잘 안 돼서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네, 안녕히 주무시고.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돈가치TV에 오셔가지고 가입 버튼 누른 다음에 멤버십 가입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돈가치TV에서는 멤버십 종목 리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열흘같이 멤버를 등록하신 후에 장이 열리는 날 오전 8시 45분에 생방송 여기에서 진행하는데 일로 오세요. 네, 생방송에 못 오신 분들은 녹화 영상 있으니까 녹화 영상 보시고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카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름대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니까 카톡방에도 멤버십 가입하신 후에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게시물에는 여러분들과 또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많이, 그리고 또 투자교육 영상도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지금 장이 어떻게 됐나요? AMD는 올라갔다 빠졌네. 엔비디아도 빠졌고. 그래도 뭐 약간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네요. 0.43% 정도.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움직이긴 하네. AMD는 고가로 37%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7% 정도 빠지고. 네, 여하튼 그렇습니다. 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 네, 방송 종료할게요.